당신은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씌운 오해와 그 오해가 풀리기까지 걸린 잔인한 7년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당신도 눈물을 참지 못할 겁니다. 2018년 가을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김영숙 씨 당시 62세는 아들 민준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한수진 당시 29세의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망쳤다고 믿었다. 민준은 2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36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지는 두 살배기 딸 서연이를 안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역시 정이 없는 여자라고 속으로 혀를 찼다. 원래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영숙이었다. 아들이 연애해서 데려온 여자, 집안 배경도 변변찮고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 그런 여자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못마땅했지만 아들이 워낙 완강하게 주장해서 마지못해 허락했던 것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뒤 영숙이 은행에서 아들의 보험금 5천만 원이 이미 인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수진이 보험금 수령인이었고 장례 다음 날 이미 돈을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다. 수진이 살던 원룸에 찾아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옷가지며 생활용품들, 서연이의 장난감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이 도둑년이 내 아들 죽기만 기다렸구나. 영숙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들고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아들이 아팠을 때도 제대로 간호하지 않더니 죽자마자 돈만 챙겨서 달아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사흘 뒤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이 서연이를 영숙의 집 앞에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이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여자가 아이까지 버렸어? 돈은 챙기고 아이는 버리고 도망간 며느리. 영숙의 머릿속에서 수지는 이제 완전한 악녀로 각인되었다. 손녀 서연이는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영숙은 서연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스러운 손녀지만 동시에 그 배신자 며느리의 딸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죄는 없었다. 영숙은 국민연금과 아들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적금, 그리고 틈틈이 하는 파출 청소일로 서연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2025년 가을 서연이는 이제 9살이 되었다. 영숙은 69의 나이가 되었고 허리와 무릎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서연이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등을 주물러주고 학교에서 받은 급식을 싸와서 할머니와 나눠 먹곤 했다. 할머니 아프지?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효녀네. 할매는 괜찮아. 하지만 영숙은 서연이에게 단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라고만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수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영숙은 그 여자를 서연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배신자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최소한 그 기억만큼은 서연이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영숙은 자주 몸이 안 좋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영숙은 미뤘다. 병원비가 두려웠고 만약 큰 병이라도 걸렸다면 서연이는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약국에서 산 소화제와 진통제로 버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서연이를 데리고 동네 재래시장에 갔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싼 옷까지도 살 겸이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을 장터의 활기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야채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였다. 할머니, 저기 떡볶이 가게 가자.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 끌며 좋아했다. 영숙은 손녀의 환한 웃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떡볶이 가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다른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 저기 라면 가게다. 나 라면도 먹고 싶어. 영숙이 고개를 돌려 서연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시장 한편 작은 좌판에 간이 테이블 2개를 놓고 라면을 끓여 파는 가게가 있었다. 손맛 라면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영숙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여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힌 채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머리는 허름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했다. 하지만 영숙은 한눈에 알아봤다. 그 옆모습, 그 목선, 그 손의 움직임. 7년 전 사라졌던 며느리 한수진이었다. 안 돼. 영숙은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수진은 영숙을 보지 못했다. 손님에게 라면을 건네며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목소리. 7년 전 그대로였다. 할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영숙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여자가 여기 있었어? 7년 동안 여기서? 영숙은 이 시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곤 했다. 그런데 한 번도 수진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보지 못했던 것일까? 할머니 배고파. 라면 먹자. 서연이가 다시 조르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그 라면 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수진의 모습이 또렷해졌다. 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만들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한때 고왔던 얼굴은 고단함에 찌들어 헬쑥했다. 영숙과 서연이가 좌판 앞에 서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댕그랑 소리를 냈다. 어머님.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단어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이가 수진을 빤히 쳐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아줌마. 눈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 말에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영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날카로웠다. 너, 여기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영숙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7년 동안 품었던 분노, 원망,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라면. 하나 주세요. 영숙이 말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였다. 물을 붓고 면을 넣고 스프를 뿌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렀다. 영숙은 간이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신기한 듯 라면 끓이는 아줌마를 바라봤다. 아줌마, 왜 울어요? 서연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영숙이 서연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라면이 완성되었다. 수지는 그릇에 라면을 담아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서연이는 곧바로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 와, 맛있다 하며 좋아했다. 하지만 영숙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7년 동안 여기 있었어? 네.
왜 연락 안 했어? 왜 아이를 버렸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앞치마에 젖었다.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전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했다. 수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보험금 5천만 원을 들고 도망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곳에서 라면을 팔며 살아가는 사람. 손은 거칠고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세월에 짓눌린 사람. 그럼 돈은? 보험금은 어디 갔어? 영숙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사기. 당했어요. 뭐? 보험금. 어머님 수술비로 쓰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셨잖아요. 그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민준 오빠 장례 비용도 빠듯했고. 그래서 제가. 수진의 말에 영숙의 눈이 커졌다. 7년 전 영숙은 심장 판막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나왔고 영숙은 수술을 포기했었다.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고 손녀도 키워야 하는데 자신에게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버텼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자마자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 앞에서 누가 절 도와준다고 했어요. 투자하면 더 불릴 수 있다고. 저는 어리석었어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일주일만 맡기면 몇백만 원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대요.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직 후회와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럼 그 뒤에는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왜 서연이를 두고 간 거야?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보험금을 날렸다고.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그런 말하면 더 미워하실 거고. 저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버렸어?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빚을 갚아야 했어요. 사기꾼에게 속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거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독촉 전화가 매일 왔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서연이가 그런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빚을 갚을 때까지 서연이는 어머님이 키워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7년 동안 뭐 했어? 일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새벽 배송.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뒤에는? 빚 갚고 나서는 왜 안 찾아왔어?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얼굴로? 찾아가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돈도 날리고 아이도 맡기고 7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님은 절 도둑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서연이는 절 기억도 못할 텐데. 저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이 시장에 3년 전부터 라면 장사를 시작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7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졌던 것이다. 바보. 멍청한 바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바보지. 왜 혼자 그런 걸 다 견뎌?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그 말만 반복했다.
서연이는 라면을 다 먹고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아줌마가 누군지. 아줌마, 혹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는데 영숙이 서연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너를 버렸구나. 그날 이후 영숙은 매일 시장에 나가 수진의 라면 가게를 찾았다. 서연이도 데려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연이는 수진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7년 동안 할머니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서연이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매가 잘못 알았던 거야. 미안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떨어져 있었던 거야. 서연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진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조금씩 수진에게 마음을 열었다. 수진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수진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7년이라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어느 날 영숙이 수진에게 제안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서연이랑 같이 살자.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왜 그래? 너도 서연이 엄마잖아. 저는 자격이 없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걸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답답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수진도 상처가 깊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영숙이 갑자기 쓰러졌다.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놀란 서연이가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영숙은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7년 전에 했어야 했던 수술을 미룬 탓에 상태가 심각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수술비가 문제였다. 보험도 제대로 안 드러나서 큰 금액을 자부담해야 했다. 서연이를 위해 아껴뒀던 적금도 얼마 되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수진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을 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러는 거야. 영숙이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다. 수진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7년 동안 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손이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마련할게요. 무슨 소리야? 너 어떻게?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7년 전에 제가 했어야 할 일이었잖아요. 수진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다. 아침엔 새벽 배송 일을 하고 낮엔 시장에서 라면을 팔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숙을 살려야 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수진은 몸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수진의 몸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 수진은 6개월 전부터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미뤄왔던 것이었다. 돈이 없어서였다. 환자분,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질책에도 수진은 담담했다. 지금은 안 돼요. 시어머니 수술비부터 마련해야 해요. 그러다 환자분이 먼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보다 영숙이 먼저였다. 7년 전 실패한 그 일을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 했다.
수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숙은 병상에서 울었다. 서연이도 함께 울었다. 그제야 알았다. 수진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애쓰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파하며 지내왔는지. 저 바보. 멍청한 것. 영숙은 수진의 병실로 옮겨졌다. 같은 병원, 다른 병실에 누워있는 두 사람. 서연이는 두 병실을 오가며 눈물을 흘렸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다. 며칠 뒤 영숙이 서연이를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금반지를 꺼내 손녀 손에 쥐어줬다. 이거 팔아서 엄마 치료비 보태. 할머니, 이거 할머니 수술비 아니야? 할매는 괜찮아. 엄마가 먼저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싫어. 할머니도 수술해야 돼. 엄마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 모습을 본 영숙이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란다. 바로 그때 수진의 라면 가게 단골 손님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성금을 모아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담긴 돈이었다. 수진 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라면도 싸게 팔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주기도 하고. 겨울에 노숙자분들한테 무료로 라면 끓여주는 거 우리 다 봤어요. 상인들의 말에 영숙은 놀랐다. 수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자기 자신도 어려우면서 남을 도왔던 며느리.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결국 시장 사람들의 도움과 영숙과 수진이 각자 모아둔 돈을 합쳐서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숙은 심장 수술을 받았고 수진은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긴 치료 기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함께였다. 서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할머니와 엄마를 돌봤다. 6개월 뒤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나아졌다. 퇴원하는 날 영숙이 수진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더 이상 혼자 살지 마. 이번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영숙은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진은 건강을 회복하며 가벼운 일을 찾았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봄날 영숙이 제안했다. 우리 민준이 보러 가자. 셋이서. 세 사람은 민준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돗자리를 깔고 수진이 준비해온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3그릇. 영숙이 묘비 앞에 한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수진이를 오해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몰라봤어. 수진도 라면 그릇을 묘비 앞에 놓으며 속삭였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께 고생만 시켰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 잘 살아볼게요. 서연이도 작은 손으로 라면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 우리 행복해. 아빠도 하늘에서 행복해야 돼.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라면을 먹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함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벚꽃 꽃잎이 날렸다. 하얀 꽃잎이 묘비 위에 라면 그릇 위에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은 오해보다 사랑이 더 깊어야 해. 의심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해. 우리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진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가족. 7년이라는 긴 오해를 넘어 마침내 완성된 가족.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매년 민준의 기일에 묘소를 찾아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것이 그들만의 추모 방식이었고 화해의 방식이었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 그 안에는 7년 동안의 아픔과 오해와 용서와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오해로 시작된 비극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와 잘못을 인정할 용기입니다. 영숙과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오해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늦기 전에.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절대적으로 끈끈한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